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 대학생 그는 왜 그곳에 있어야 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경북 예천에서 자라 대학을 다니며 밤에는 택배 일을 하던 성실하고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눈이 오면 마당을 쓸고 개와 닭을 정성스럽게 돌보던 그가 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에서 잔혹한 폭력에 휘말려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위험으로 밀어넣는지, 그리고 국가가 시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묻는 거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기소했고, 한국 정부는 주캄보디아 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으며 현지의 피해 대응을 위한 코리안 데스크 한국인 상담 데스크 설치를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한국 교민사회는 매주 510건씩 탈출 요청이 온다고 전하고 올해에만 300명 이상이 송환되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실종 납치 신고는 2024년 220여 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이미 33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추산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의 직접적 용의자 기소와 함께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항의와 현지 대응체계 마련, 피해자 송환의 실제 흐름까지 확인되는 정황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구조적 위험으로 사안을 보라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째, 청년층의 절박함입니다.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월세 등록금 생활비 부담은 무겁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시지 앱에는 해외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비자 없이 합법 근무 가능, 한 달 500만원 보장 같은 미끼가 순식간에 퍼집니다. 둘째, 브로커 허위 알선 현지 조직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입니다. 처음에는 티켓팅과 숙소 픽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안심시키고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하고 스마트폰을 통제하며 탈출 비용을 빌미로 협박이 시작됩니다. 셋째, 현지의 취약한 치안과 공권력의 느슨한 통제 그리고 국제 공조의 어려움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2025년 인신매매 보고서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단지에서의 강제노동 인권 침해, 그리고 이를 고발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위협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도에서도 사이버 노예라 불리는 동남아 사기단지로의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려 현지 브로커들이 체포되고 피해자들이 구조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고수익 제한 여권 압수 사기, 콜센터 로맨스 스캠, 강요 폭행 감금, 몸값 요구. 아세안 전역에서 이런 복합 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올여름 이후만 해도 수천 명을 단속하고 수십 곳에 거점을 급습했다고 발표했는데, 국제인권단체들은 사후 단속만으로는 구조적 카르텔을 뿌리 뽑기 어렵다며 지속 가능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해결책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현실적 설계여야 합니다. 첫째, 정부, 경찰, 외교, 이민, 노동, 금융, 플랫폼, 통신이 동시에 움직이는 통합형 대응입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주캄보디아 공관과 현지 경찰과의 직통 채널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 개시했고, 외교부는 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으며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흐름을 상시화해 실종 신고 위치 추적, 현지 급습 송환 사후 보호로 이어지는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실종 신고부터 24시간 내 추적 착수, 텔레그램 와치앱 계정 안정 기록의 신속한 영장 협조, 현지 경찰과의 합동 급습 시 CCTV 서버, 이미지의 즉시 보정 같은 기술적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둘째, 금융 결제망 기반의 예방 장치입니다. 피해자들의 급여 몸값은 위안 USDT 같은 디지털 자산이나 다단계 환치기를 거칩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카드사,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FDS 룰의 동남아 리스크 국가 신규 계정, 야간 고액 인출 거래소 간 급이체 USDT, 대량 매수 등의 시그널을 결합해 경보를 띄우도록 하고, 경보 발생 시 출국 이력 장기, 해외 체류 가족의 실종 신고 여부와 즉시 매칭하는 수사 연동형 FDS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융에서 신호를 포착하면 공항 이민국의 출입국 데이터와 자동 연동해 해외 인신매매 힘, 경보를 울릴 수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 통신과의 공조입니다. 채용고인 광고 플랫폼과 단기 아르바이트 앱 커뮤니티의 월 400만, 800만 보장, 비자 불필요, 숙식 제공 같은 표현이 반복되면 자동 차단하고, 동일 문구 같은 전화번호 유사 도메인을 지능형 클러스터링으로 여권의 선제적 제거를 해야 합니다. 통신은 해외 로밍 개통 직후 특정 국가 도시로의 급격한 위치 변동, 현지에서의 패턴화된 심야 데이터 사용량 급증, 동일 건물 내 반복된 신호 등 행동 지표를 근거로 위기 알림을 발송하고, 가족지 자체의 선동이 아프트-인 보호 연락을 허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전교육보험 법률 구조의 삼각형입니다. 전국 대학지 자체 고용센터마다 해외 고수익 알선 판별 신문 십답을 의무 교육하고, 출국 전 해외 위험 노동 특약과 무료 법률 상담 바우처를 결합한 청년 안전 패키지를 도입합시다. 출국 도장을 받는 창구에서 3분짜리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통과해야 비자, 서류를 접수하도록 하는 마찰 설계도 현실적입니다. 체크리스트에는 고용계약서의 원본현지, 주소, 담당자, 실명임금, 연락망, 임금 지급 계좌, 국가여권 보관 주체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 형사책임은 알선자에게만 묻지 말고
기업형 플랫폼에도 연대 책임을 지우는 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현지 구조 송환의 표준화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최근 수천 명 규모의 단속을 진행했지만 급습 이후 피해자 보호증거 보전 가해자 기소가 끊기지 않게 사법 공조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인권단체 국제기구 현지 변호사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대사관이 긴급 보호소와 임시 휴대폰 회복 의료를 즉시 제공하는 체계를 24시간 가동하면 탈출했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는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단지의 전기통신 결제 라인을 끊는 인프라 차단은 급습만큼 효과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속과 구조과 현장쇼에 머물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여섯째, 피해자 회복의 경제 재설계입니다. 송환된 청년에게 필요한 건 귀국 항공권이 아니라 삶의 재기회입니다. 귀국 즉시 6개월간 생활주거심리 치료 직업 훈련을 묶은 리스타트 바우처를 지급하고 피해 기간 중 발생한 대부연체 이자에 대해 일정 요건, 하탕감제 조정을 지원해야 재유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과 협조로 기소 유죄가 확정되며 범죄 수익을 추징해 피해자 배상금 풀로 돌리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이는 범죄의 기대 수익을 낮추고 증언 협조를 유인하는 실질적 장치가 됩니다. 일곱째, 국제 공조의 현실화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모든 플랫폼과 금융통신 흐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묶는 소규모 신속 공조 포맷 미니 마이너스 레터럴 태스크포스가 필요합니다. 공조의 핵심은 형식적 MOU가 아니라 데이터의 실시간 교환입니다. IP 지갑, 주소심, 카드, 숙소, 예약, 차량, 번호판, CCTV 패턴 데이터가 24시간 내 상호 공유되는 쌍방 프로토콜을 만들고 국제기구 인터폴, UN ODC와 사전 표준 포맷을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한국 정부가 대사 초치와 경보 상향 코리안 데스크 착수로 움직였으니 다음 단계는 공조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캄보디아의 문제로 축소하면 해법을 놓칩니다. 범죄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회색지대에서 자랍니다. 청년에게 합리적 선택지가 없으면 위험한 선택이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동시에 바꿔야 합니다. 불법 다단계 아웃소싱을 받는 국내 업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위험 알선 콘텐츠를 방치하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 출국 전 단계에서의 보험금융 법률 안전망 제공, 귀국 후 재기의 사다리까지 생애주기 전체를 덮는 안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신호를 보았습니다. 용의자들의 기소, 정부의 대사 초치, 코리안 데스크 설치, 현지의 대규모 단속, 피해자 송환 급증, 실종 신고의 전국적 확산. 이 모든 것이 말해줍니다. 지금이 구조를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그리고 국제 보고서들은 경고합니다. 일시적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권력과 범죄의 회색지대를 끊어내지 않으면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고요. 그 청년은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돕고 싶었고 삶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을 설계로 줄이고 범죄의 수익을 설계로 없애고 피해자의 회복을 설계로 돕는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는 왜 그곳에 있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그곳에 있어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를 고쳤다.